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맡고 계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김기표 의원입니다.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연일 사법테러, 독재선언 같은 자극적인 구호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또한 희망고문, 소송지옥과 같은 과도한 표현을 써가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하는 정당한 입법 논의의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기와 공론화를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사법개혁을 늦추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재판이라는 가장 강력한 우리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권력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헌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어떻게 희망 고문이고 소송지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문이라고 표현하고 지옥이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재판에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지금의 사법제도야말로 권리가 침해된 그 국민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법원의 판결만은 헌법적 통제를 받지 않은 사실상의 성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판단의 착오나 편향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력에 대해서는 마땅히 통제 장치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오류의 집단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역은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재판소는 사법부를 흔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의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라도 근거 없는 입법 방해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지금부터 재판소원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도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 제도에 의해서 형성된 기득권 세력들이 그 개혁에 가장 크게 저항을 합니다. 그때 드는 기본적인 논리가 통상 부작용이라는 말로 포장돼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오는 반발, 나오는 반대 논리가 부작용입니다. 그 논리는 여러 가지로 전개되고 있지만 유일한 것은 사심제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소상히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혁을 하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종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시행되는 만큼 예측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여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미룬다면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은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 제도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 앞에서 약간의 있을 수 있는 혼란보다 훨씬 크다면 그 제도는 개혁된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제도도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거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져오는 이익, 도입됨으로써 가져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재판소원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을 얘기합니다. 근대로부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 분립 제도가 형성되어 왔고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 제도는 입법, 사법, 행정 세 분야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에 대해서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제약을 가함으로 인해서 자칫 권력이 한꺼번에 뭉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아니면 국가의 혼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조직 원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비판을 할 때 오류가 뭐냐면 가장 당위적인 말, 가장 좋은 말을 끌어다가 맞지 않은 곳에 쓴다는 것입니다. 즉 맞지 않은 옷을 입히면서 이게 맞지 않으니 틀리니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 입법, 사법 이 세 분야가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어떠했습니까?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견제하는 원리가 구성원의 임명에 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고 그것을 대통령이 동의를 얻은 후에 대통령 임명을 한다든지 대법관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예산권에 대해서 또 그 조직이 굴러갈 수 있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견제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어떤 판단, 사법작용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그것을 재판으로서 뒤집기도 하고 바로잡기도 합니다.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그 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제하거나 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작용에 대해서 아예 마음대로 하게 한다든지 사법부 마음대로 재판하게 한다든지 그 결과물이 재판에 대해서 전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견제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아닌 같은 광의의 넓은 뜻의 사법작용을 하는 넓은 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사법부의 사법작용과는 저는 측면을 달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사법작용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그 사법부의 작용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행정부나 입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판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만약에 문제제기를 한다면 문제제기를 넘어서 그것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상권분립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입법 행정부가 아닌 넓은 의미의 사법작용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있어서 견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법부에 속하는 법관, 판사들은 정말 무오류의 집단입니까? 그들은 팔 2개, 다리 2개 가진 우리 일반 국민들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까?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고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그러면 결국 우리와 같은 오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제해야 되고 우리와 같은 이기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제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을 어떠한 사상적 지향이나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그냥 그런 판결에 대해서도 방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가져다 준 것이 이른바 희대의 판결을 하고 얘기하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내 판결은 왜 이럴까 하면서도 사법부의 고의는 존중돼야 된다. 어련히 우리 판사님들이 알아서 잘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셨겠지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그렇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지난 그 파기환송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인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일반 국민들보다 더 동의하는 편이었을 겁니다. 그런 저조차 지난 파기환송심을 보고 우리가 일말의 의심을 갖고 있던 것이 진정한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이 권력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권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통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재판소원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류의 가능성과 견제의 필요성을 느꼈던 분들이 이미 이 제도에 대해서는 1987년 헌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일조일석에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했던 공론화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공론화는 87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되어 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때 늘 얘기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오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법제도 개혁이 80년 역사를 가진 사법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공론화는 어떻게 보면 80년 동안 되어 왔을 수 있습니다. 공론화, 국민의 사법제도 요구는 그 80년 역사만큼 계속 되어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0년 사법의 역사를 내세워서 아직도 공론화를 하자고 합니다.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혁을 자기들이 내오겠다고 합니다. 변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걸 법원 행정처장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여전히 답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 눈높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 눈높이. 그래서 국회가 여러분들이 답을 모르니까 국회가 답을 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 과정, 그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소원 제도를 내오고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국민의 눈높이 하면서 법원이 내놓은 몇 개 개혁안들, 그것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었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온 적이 있습니까? 임시방편으로 땜지식에 불과한 위기를, 그 즉각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임시방편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재판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다시 판단을 받는다는 것, 법원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 아마 대법원이나 많은 수의 법관들이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누렸던 법관들의 기득권이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법부 안에서 법원에서는 법원개혁 얘기를 할 때 사법부 1심, 2심, 3심 그 체제 하에서 오류를 시정하고 고치라.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 사법부 체제 안에서만 자기들의 재판이 판단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을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법부 1심, 2심, 3심의 제도 자체가 고장나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령 1심, 2심이 제대로 된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어떠한 사심을 가지고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일방적으로 편을 들기 위해서 올바르게 된 1심, 2심 판결을 뒤집어 버린다면, 그래서 그 결과가 부당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사법부는 전혀 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답을 내와야 재판소원이 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인지 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로지 사심제 됩니다. 소송지옥이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논쟁이 아니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로 풀어내는 그 직업의 사람들이 할 주장은 아니죠.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짚고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제 생각을 섞어가면서 여러분께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재판은 공권력 아닌가라는 한겨레의 2025년 10월 27일자 칼럼이죠. 이거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것인데요.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제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제외되어 있죠. 1987년 헌법을 만들 때 헌법재판소를 우리 헌법이 채택함으로 인해서 당시 대법원에서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입한 헌법재판소 제도가 독일법을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대부분의 심판 대상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대부분의 헌법소원 대상인 독일의 헌법재판소 제도를 모델로 해서 헌법재판소를 도입하면서 그때 그렇게 하게 되니까 대법원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반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발이었죠. 그래서 당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이광국 전 헌법재판소장도 그 부분 논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헌법재판소가 새로 신설되니까 헌법재판소 이해를 대변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대법원에서 그 자료 상환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위로 재판이 제외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연적인 이유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설립 과정에서의 진통에서 절충안으로서 이른바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는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법률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재판부가 그것이 맞겠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럼 내가 제청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제도가 들어오고 그런데 법원에서 그 당신 말은 틀린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위헌 심판 제청을 못 해주겠어요. 하면 비로소 그때 헌법소원을 해주는 그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재판소원이나 이런 것은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라고 해서 된 것인데 사실은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과는 약간의 결도 다르고 전혀 재판에도 개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헌법소원 제도가 인정됐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공권력의 범주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제가 말씀드린 지난 1987년 마련한 현행 헌법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헌법소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 취지는 기본권이 더 이상 헌법전의 장식물이나 아무런 효력이 없는 미사이구가 아니라 기본권 주체인 국민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서 직접 주장하고 관철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자리매기겠다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것은 사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참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의 역사를 보면 헌법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이 활성화된 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1987년 헌법 개정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사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필자가 얘기하는 기본권이 더 이상 헌법상에 있는 글자만의 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큰 원리로서 실질적인 작용을 하게 됐다는 점이 1987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에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몇 년 속된 말로 워밍업 과정을 좀 거쳐서 제대로 지금 각 국가기관의 헌법 정신에 따른 통제를 하고 있고 그 기결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실제화되는 그런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필자는 계속 쌓아 나열해갑니다. 그런데도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했다. 입법권과 집행권은 몰라도 법원 재판만큼은 기본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는다는 건가? 아니면 사법권은 공권력이 아니라는 말인가? 법적인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을 모두 고치고 나서 보충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헌법소원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본질에 속한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헌법재판제도는 국가 공권력의 집행에 대한 모든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제도적인 수단이 있으면 그 수단을 다 거치고 오세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공권력에 있어서의 다른 헌법재판 말고 다른 수단은 사실상 법원의 재판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행정작용의 행정행위에 잘못된 것도 행정법원에서 다투게 되고 민사, 형사 이런 것도 다 결국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은 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법원 가서 재판을 받죠. 그러니까 다른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다른 구제수단을 다 거친다고 법원에 갔더니 그리고 나서는 헌법소원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가 또한 논리 모순이고 상황적인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법체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타협안으로서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거죠. 필자는 또 계속 써 내려갑니다. 예컨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매년 접수되는 약 6천여 건 대부분은 재판소원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방헌법재판소의 대부분이 지금 법원 재판이 접수되고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제수단을 통하려면 법원에 재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다툴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법원 재판이 가장 많아지겠죠. 또한 헌법재판소의 원조격인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지만 처음 행해진 원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도입하고 있어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사실 매 한 가지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만 아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단심인가 그런데 그건 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간단히 돼 있고 그것을 바로 헌법재판으로 가져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아니고 그 원래 행정처분 자체를 가지고 처음부터 재판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헌법소원을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사실 매 한 가지다. 그럼에도 2012년 행정쟁송 개혁을 통해 행정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깊다. 그런데 우리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에 얽매여서 재판소원도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도 인정하지 않기에 이른바 반쪽짜리 헌법소원 제도를 갖고 지난 수십 년을 흘려보냈다. 맞습니다. 이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을 제외하고는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분쟁은 재판을 거쳐서 오고 특히 공권력 작용, 그러니까 행정부의 공권력 작용이 되었을 때 결국 그것이 다투는 방법은 행정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생각해 봤을 때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뭐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행정 처분에 대한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처분은 바로 그건 잘못됐고요. 행정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 행위라든가 그런 어떤 행정 계획이라든가 그래서 도저히 행정법원에서 이걸 아예 소를 받아주지 않는 것.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에는 문제가 되는 것. 이 정도에만 한정돼서 헌법재판소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능이 사실상 크지 않다. 위헌법률 심판은 다른 문제고요. 국가 행정작용에 대한 견제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면이 크지 않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소원도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국가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더욱더 보장이 돼야 된다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자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10수년 전부터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에서 이제는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는데 법원 측은 사법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그저 재판 기능일 뿐이고 오히려 법원이 기본권을 보호한다며 기본권을 보호한다며 재판소원 도입을 줄곧 반대해왔다. 과연 그런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것도 법원 측의 주장이 틀렸죠. 왜냐하면 사법작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 침익적 행위라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행위는 아닌 범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재판이라는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가장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부당하게 나쁜 재판 결과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에 의해서 침해되는 기본권이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더 클 수 있죠. 아니면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재판으로 결국 판가름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침해되는 것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부의 재판이라는 것이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영향보다 크다. 이렇게 오히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재판소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기본권을 보호하자면 국민의 기본권이 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의 그런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더욱 팽배해진 사법 불신은 물론이고 모든 재판의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자유, 재산 박탈 여부가 걸린 법원의 재판이 가장 두렵고 최종적인 공권력 행사인데도 말이다. 필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재판의 무오류성, 오류가 없는다는 그것을 맹신하는 지극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아집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나 의미를 오해 내지는 간과하고서 재판할 수도 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법원의 판사들도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치적 사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죠. 방향성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예컨대 얼마 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그것이 애매한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 고려해서 허위사실이기보다는 발화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수상적 판단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서 상고심과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기도 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물론이고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에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 사법부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게 된 가장 큰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에 있어서의
결국 저희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부당성을 말하자면 여기서 몇 시간을 떠들어도 부족하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전 대표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논리를 보면 그동안 대법원이 해오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의 판결을 내린 것이었죠.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사법부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직 후보자가 국민의 선출을 받기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런 말을 판결문에 쓰지는 않습니다만 웬만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된다. 그 하는 것이 그동안의 대법원의 기조였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간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조인들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너무나 비판받을 점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부당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에서도 기본권을 등불로 삼아서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을 곳곳에 비춰볼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그르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을 정당화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 시스템은 모든 법 영역에서 헌법상의 근본 결단으로서 적용해야 하기에 입법, 집행, 사법은 이로부터 지침과 자극을 받아들여야 한다. 심지어 민사법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 그 어떤 민사법적 규정들도 이 가치 시스템을 위배해서는 아니 되고 모든 민사법적 규정들은 이 가치 시스템의 정신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다. 오래전부터 심리 불속행 제도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국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해온 가운데 상고심 개편 및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논란이 불거져 왔다. 반면에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3심급과 재판소원, 게다가 유럽 사법재판소나 유럽 인권재판소에까지 자신의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니 사실상 5심급의 재판제도를 마련한 셈이다. 사실상 5심급의 재판제도를 마련한 셈이다. 이것은 약간의 중의적으로 저는 약간 시니컬한 어떤 그런 문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심제라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이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문제일 거라고 짐작한다. 즉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와 이상이 실추될 것을 우려하는 까닭이다. 사실 재판소원을 대법원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3심까지 해서 받은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대법원이 어떤 최고의 기관, 사법 작용에 있어서 최고의 기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밑에 있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원 개혁을 얘기할 때 가장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반대해 왔던 것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소원 제도였다고 할 것입니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듯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사법부 구성원들의 생각이고 그건 옛날부터 1980년 헌법 개정할 때부터 해왔던 생각이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에 적극 동감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아예 안중에 없다. 순전히 자기들의 조직의 위상 그리고 그 조직에 속한 자기 개인의 사회적인 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국민의 기본권에는 안중에 없는 거죠. 이 점을 필자는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학계에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재판소원은 제4심도 초상고심도 아니다. 즉 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판결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법원 재판에서 행여나 있을지 모를 기본권 해석에 관한 오류를 시정하는 예외적인 권리구제 수단일 따름이다. 이미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허접한 위상시비는 접어두고서 재판소 도입과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법원 재판은 공권력이 아닌가 왜냐면이라는 제목으로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쓰신 글을 읽으면서 제 생각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이게 동아일보인가요?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한 것이 있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재판소원 사심제 운영 우려는 잘못 38년 전 도입 반대한 내 의견 틀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서 제가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7년에 헌법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법과 연계된 일련의 개정 헌법재판소 설치를 논의할 때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어떤 주장을 했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년) 전 재판소원을 반대했던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사심제가 우려되고 대법원이 최고 법원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법원을 대표해 재판소원을 막는 천병 역할을 하기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생각이 바뀐 이유에 대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 등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해 보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소원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에서 다퉈볼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전 소장은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 당시 법원을 대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정실무위원회 위원 5인 중 1명으로 참여해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정, 특히 헌법소원 부분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현행 헌재의 주요 권한인 헌법소원의 대상과 방식을 입법화하는 데 관여한 산 증인이기도 하다. 이 전 소장은 당시엔 대법원을 대표해 실무위에 참여했고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그것은 사심제로서 위헌이고 또 대법원이 최고 법원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법원 측의 주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 결국 현재와 같은 헌재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사실상 지금 대법원의 주요 반대 논거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 중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 자료라고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18일 낸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도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그 전에 이 재판소원 관련해서 저희가 법 개정을 할 때 대법원의 입장을 묻고 그 답을 들었을 때의 논리가 지금 이강국 전 소장이 1980년, 88년 했던 논리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시간을 좀 흐르면서 좀 더 보강되고 했을 수 있어도 큰 줄기에서는 사심제니 대법원이 최고 법원인데 대법원 판결을 다른 데서 판단하는 게 맞아?
그래서 위헌이야. 이 두 가지 축을 논리로 하고 있는데 이미 87년도부터 했던 내용이고 그것을 지금 이광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최근 재판소를 둘러싸고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심제 운영 우려에 대해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연구해 보지 않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는 증거의 취사 선택이라든지 사실 인정, 법령의 해석 적용 등에 관해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재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만을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 대상과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며 현행법에서도 재판 진행 중에 이 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져달라고 하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확정 판결 후에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져달라는 재판소원 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어려운 법정 용어가 있어서 물론 다 들으셨겠지만 법원에서 자꾸 사심제 하는데 법원에서 1, 2, 3심을 통해서 판단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것을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재판이 그 법을 적용한 어떠한 법을 적용해서 나온 결론이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어떤 법률에 의한 것인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해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절차, 판결 절차나 절차 자체가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죠. 결을 달리하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신급이 마치 하나 얹혀진 것처럼 사심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광국 전 헌법재판소장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한 내용은 뭐냐면 재판을 하다가 자신한테 적용될 형사범이면 이 형법이 위헌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걸로 처벌되면 이 법 자체가 위헌이라서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했듯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죠. 그렇게 절차 중간에도 다툴 수 있게 해줬는데 나중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여전히 다른 이유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다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극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소장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네요. 대법관을 2007년 1월부터 6년간 헌재 소장을 맡아 사법부의 양대 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헌재 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정위원 사건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 간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재판소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소장은 법률의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헌재가 한 한정위원 결정인데 대법원은 법률 해석권은 법원에 전속된다는 입장에서 헌재의 한정위원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이론조차 납득할 수 없는 해석으로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대부분 법에 의해서는 재판에 대해서는 현행 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각하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게 되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제가 사례는 가져왔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떤 정의 규정, 갑이라는 정의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내가 처벌받게 생겼을 때, 근데 법원이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함으로 인해서 당신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경우에, 아니 그거는 그렇게까지 해석하면 법의 지나친 확장 해석이 돼서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조세 관련이라든지 여러 사건에 있어 한 열 몇 가지 될 겁니다. 될 때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정위헌,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형사부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조세 사건 뭐 이런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한정위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조항, 그 법률 조항을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그거는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야. 한정합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을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굳이 그걸 위헌은 아닌 것 같고 합헌인 것 같아.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 이른바 한정위헌 판결, 한정합헌 판결이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받은, 한정합헌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문을 들고 법원에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으니 내 판결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대법원이 아니 법률 해석하는 건 우리 권한이야. 왜 헌법재판소가 그래? 엄연히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확대 해석한다든지 달리 해석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권한이니까 들어줄 수 없어라고 해서 계속 핑퐁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구제돼야 할까요? 궁극적으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면 그런 정말 구제해 줘야 될 상황들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큰 실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이 침해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소장은 헌법 제102조 2항이 사법권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는 의미는 대법원이 법원 내에서는 최고 법원이라는 취지이지 다른 모든 국가기관의 대여까지 최고 법원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 6장에 별도로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행사까지 최고 법원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얘기하면서 헌법 102조 제2항을 들죠.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인데 우리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면 그 규정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규정이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알고서 하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헌법 5장에 법원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6장에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5장에 있는 102조 제2항에서 법원에서 그래 대법원이 가장 최고 법원이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에서 6장을 따로 규정해서 헌법재판소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이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헌법에서조차 사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규정해서 각각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렬적으로 규정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까? 저는 이 논리야말로 정말 만들어내다 못해서 만들어낸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어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인용률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과 각급 법원들은 재판소원에 대비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는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자신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이 저는 실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검찰제도에서 검사들이 이 재판소원만큼이나 경기를 일으켰던 것이 특별검사제도였습니다. 그때도 온갖 검찰에서 논리가 이게 위헌이다. 헌법에 지금 검찰청 하에 있는 검사가 아니고 특별검사를 만들면 애초에 헌법이 예정했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위헌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다 불식되고 지금 특별검사제도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가 국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치권에서나 국민들께서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요구를 하면 정말 검사들이 수사할 때 이 기록이 특검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 없을지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내부에서 하곤 했었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특검 들어오니까 이거 진짜 혹시라도 잘못하는 건 말할 것도 오해라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당연하죠. 그거는. 대법원에서 끝내버리고 대법관들이 만약에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버렸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엄정하게 할까요? 물론 엄정하게 하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있을 그런 것도 방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1심에서 재판이 선고되고 항소하지 않는 사건은 1심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을 항소심에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 조제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법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위에서 안 보니까 그냥 물론 증인신문 조서나 이런 것도 뭐 아주 엄격하게 보지는 않고 왜 이거는 그냥 끝내면 돼. 그래서 그때 제가 실무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의 구형이 구속력을 갖는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구형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법원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게 뭐냐면 검찰 내부에 어떤 내규 같은 게 있어요, 지침이. 검찰의 구형이 얼마 정도를 안 하면 항소, 무조건 항소해. 그리고 실제로 검찰과 법원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그 검찰의 장이 지청이든 지방검찰청의 장이 그 항소 기준을 높여버립니다. 야, 무조건 내가 다 항소해. 이러면 법원에서 매우 힘들죠. 왜냐하면 기록 조제해서 위에서 기록 조제해서 올려야죠. 그것도 엄격해야 위에서 다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조금 덜 엄격해야 될 것을 엄격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실제로 형을 정할 때 웬만하면 항소 좀 안 하게 하겠다고 해서 그 구형에 맞춰서 하는 판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형이 영향을 갖는다고 검사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막상 실무를 하는 직원들한테도 판사 개인도 미안하기도 했을 것이고 뭐 이런 면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의 좋은 의미의 감시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의미의 감시. 좋은 의미의 감시를 하고 있어야 나태해지려고 하고 이기적이려고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을 막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제도가 생긴다면 사법부 자체에서 더 엄격하게 자신의 업무를 볼 것이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환영해야 된다. 그걸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수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크다. 그는 38년 전 헌재법 제정 당시에도 치열한 세미나 등이 진행됐고 재판소원을 뺀 헌법소원은 빈 껍데기라는 지적이 헌법학자와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는 하루아침에 나온 논쟁이 아닐 뿐더러 법원이 그동안 헌법재판권과 헌법해석권에 관하여 지나치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법원은 계속해서 공론화 얘기하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며칠 전에 공론화 얘기했죠. 38년 전부터 얘기됐고 38년 동안 공론화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공론화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공론화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말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공론화를 핑계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를 해야 될까요? 공론화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 전 소장은 헌재가 지난 38년간 발전해온 족적이나 경험 등을 살펴보면 헌재가 재판소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면서도 향후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재판관의 수와 자격 요건, 구체적인 적법 요건 및 심판 과정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거 마쳤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는 많은데요. 필리버스터는 법안을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마무리하고 우리 김희정 의원님께,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님께 다음 차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개혁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 임관하고 얼마 안 됐는데요. 그때는 이랬습니다. 제가 공판을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다음 재판을 잡을 때 항상 이렇게 잡습니다. 자, 쭉 재판이 있잖아요. 자, 다음 날짜는 3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럼 그 다음 사건이 또 있잖아요. 그럼 또 다음 사건은 3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자, 다음 사건은 계속해서 3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재판은 한 20개 잡는데 20개는 좀 심한가요? 한 10개 잡는데 증인신문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10개 잡는데 다 3월 4일 오후 2시예요. 아니면 3월 4일 오전 10시입니다. 재판 시간이 딱 2개예요. 오전 10시, 오후 2시. 왜 그러냐?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2시에 변호사들이 와서 10개의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들이 막 다투와서 가방을 이렇게 순서대로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온 사람부터 해줍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는 사람은 맨 나중에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자기 책 읽고 가져와서 자기 순서 아니면은 책 읽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법원에서 시차 소환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자, 다음 사건은 오후 2시, 다음 사건 2시 반, 3시 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논의가 이야기 좀 심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서 저조차, 검사인 저조차 그게 재판이 가능할까? 아니, 그러면 2시에 오기로 한 증인이 안 나오면 2시 반에까지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판사는 위에 자기 방에 올라갔다 내려야 되나? 검사는 다시 검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차 소환하는 거 있잖아요. 2시, 2시 반, 3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다 오후 2시에 10개 사건을 정하는 거하고 어떤 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입니까? 기존의 조직에 있던 사람은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재판을 2시로 일괄적으로 잡는 걸 않고 2시, 2시 반, 3시, 3시 반으로 잡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때는 진짜 그 사람 진짜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개혁이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찰에 있으면서 검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2시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2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항상 자기 검열을 합니다. 모든 개혁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기득권을 일부러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가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반개혁적이라는 그 생각을 못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그게 맞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게 부작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잠깐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야 되나? 그게 부작용일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작용이 그 부작용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러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개혁을 하는 것은 그러한 기득권에 제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 반드시 이뤄내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우리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의원님이 네.